사이버트럭도 이제 가장 좋은 예로 예전에 전혀 없었던 그런 플랫폼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 거고, 그 테슬라 이노베이션 정신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한경 코리아 마켓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학개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 그리고 글로벌 혁신의 아이콘인 기업이 있죠. 네, 바로 테슬라입니다. 최근에 바로 나온 따끈따끈한 도서인데 나는 테슬라에서 인생 주행법을 배웠다의 박규하 작가님 모시고 오늘 인터뷰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티셔츠부터 이 테슬라의 감성이 좀 뿜뿜한데요. 이 네. 기가팩토리 티셔츠를 입고 오셨어요? 제가 인턴십 할 때 2016년에 그때 기가팩토리 이제 약간 축하하면서 만들어진 티셔츠인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입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네바다의 기가팩토리를 또 이렇게 그래픽 해가지고 만든 티셔츠라고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조금 전에 인턴을 하신 것도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겉보기에는 저랑 나이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실 텐데 이력이 굉장합니다. LG화학에서 엔지니어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 뒤로 예일대 MBA 하신 뒤에 테슬라의 또 예일대 출신으로는 최초 인턴십을 하신 후에 토종 한국인으로서 정말 처음으로 애플과 테슬라를 동시에 다니신, 정말 이제 화려한 이런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에 이제 테슬라의 배터리, 그룹장을 또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작가로 또 화려하게 데뷔를 하셨습니다. 우선 또 이제 작가님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또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는 박규하고요.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한국에 있다가 MBA를 통해서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 애플, 테슬라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한국과 일하는 방식이 많이 달랐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녹여내서 한국 독자분들한테 좀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좀 책을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사실 이제 테슬라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나 이런 테슬라 정신 이런 것도 나오지만 또 이 개인적인 그동안의 도전 이야기도 되게 상세하게 써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상당히 많은 또 동기부여가 되는 책이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제가 봤던 부분이 보통 이제 예일대 MBA 같은 거를 하실 정도면은 월가에 가서 뭐 어떤 금융 쪽에 하고 싶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때 오로지 이제 테슬라에 입사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미스터 테슬라라고 이제 학교에서도 불렸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테슬라였나요? 제가 사실 MBA 진학하게 된 이유가 LG 그 에너지 솔루션에 다니면서 여러 자동차 업체들 만나봤었습니다. 근데 가장 부족했던 게 어떤 전기차의 리더가 좀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오히려 전기차 리더라면 기존 내연차를 만들지 않는 기업이 리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리더의 위치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직접 그 인더스트리를 한번 선도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전부터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네, 이 테슬라에서 인턴을 하시고 이제 테슬라의 이 배터리 그룹장까지 하셨지만은 그 전에 또 애플에 또 입사를 하셔가지고 애플에서 또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쪽을 담당을 하셨어요. 애플과 테슬라를 모두 경험한 토종 한국인으로서 두 회사의 공통점 그리고 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애플, 테슬라 뭐 다른 실리콘밸리 그 기업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두 회사를 경험한 바로서 가장 큰 공통점은 일이 되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서 일을 해봤을 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를 따라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합리적이더라도 조금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윗선이나 이런 그 조직 문화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현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애플, 테슬라를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한 프로젝트가 정말 그 데이터 바탕으로 할 가치가 있으면 모든 직원들이 발을 벗고 이 프로젝트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또 일이 좀 되게끔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 봤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한국에서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부서 누가 잘못했는지 좀 찾으려고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한다면 이 기업들은 그래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면 되는데 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한다는 게 저는 좀 재밌었는데요. 실제 좀 한국 기업에도 몸을 담아 보셨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도 좀 다를 것 같은데 한국의 직원들 그리고 이제 애플, 테슬라를 다니는 직원들하고는 좀 마인드셋이 좀 어떻게 다른가요? 첫날부터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기업 그러니까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우수한 인력을 이제 뽑은 다음에 배치해서 그 일을 하는 경우가 되는데,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그 정말 프로젝트 베이스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스킬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매우 구체적으로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지원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선택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그 선별된 그런 인터뷰를 이제 거친 그런 사람들이 첫날부터 이제 일을 하게 되면 그 마음가짐 자체가 이제 회사의 주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고, 조금 그 어떻게 보면 조직에 그 밀려나서 자기의 의지와는 뭐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한국 기업의 형태보다는 훨씬 더 실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테슬라가 이런 혁신을 좀 거듭할 수 있었던 거는 직원들도 물론 좀 남다른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또 일론 머스크라는 경영자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의 경영 철학, 리더십 이런 부분이 뭐 분명히 이제 존경할 만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일론 머스크가 어떤 부분들을 중요시하는지 좀 얘기를 들려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그 first principles, 그러니까 제일 원칙 사고를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이런 자동차가 기능이 이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끌고 와가지고 지금도 쓰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 정말 다 뜯어보면 이게 정말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제 테슬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약간 일론 머스크의 철학이고,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지워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제일 원칙에 기반한 사고방식인데, 실제로 뭐 배터리 프로젝트나 뭐 제가 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했을 때 과연 그 기존의 인더스트리가 밟고 있었던 그런 프로세스를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많이 썼었는데, 실제로 그런 거를 바탕으로 뭐 커스트 세이빙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짓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 방송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 테슬라 주식을 또 거래를 하시고 ETF를 사고 파시는 좀 투자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테슬라에 최근까지 몸 담아 계셨고, 하지만 이제 또 나오셨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주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테슬라의 신제품에 대해서 기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그 상하이 기가팩토리 지으실 때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모델 3를 이제 만들려고 막 고군분투할 때였고, 지금 가장 기대를 모으는 건 역시 사이버 트럭인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지금 11월 말쯤에 이제 새로 이제 양산을 또 한다 그래가지고 기대가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어닝콜에 나와가지고 너무 기대를 많이 하지 마라 이래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이 사이버 트럭, 생소하지만 이 미국에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는 차여서 이 테슬라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테슬라가 여태까지 해왔듯이 그 계속 이제 이노베이션은 이제 일어나는 그 모멘텀은 이제 살아있는 거고, 네. 사이버 트럭도 이제 가장 좋은 예로 예전에 전혀 없었던 그런 플랫폼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 거고, 그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제 약간 트럭에 대한 플랫폼인데, 결과적으로 한 몇십 년 동안 펀더멘털하게 바뀐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획기적으로 뭐 엑소스켈레톤 뭐 그 샤시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배터리가 전기차로서도 이제 또 새로운 시도, 배터리가 스트럭처럴 팩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배터리 셀 모듈, 뭐 배터리 팩 이런 그 전형적인 방식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배터리 셀 자체가 약간 구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노베이션을 많이 했던 그런 프로젝트고,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지금 말씀드렸던 기능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약간 테슬라 이노베이션 정신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제 새로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나 이런 노력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진짜 오래 걸리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품 Model 3나 Y 같은 거를 출시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그다음에 뭐 그런 조립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을 또 양산을 하면서 개선을 시켜야 됐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도 역시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뭐 출산의 고통 그런 것들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 약간 배터리에서도 좀 진화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구조적으로도 뭐 달라지고 이제 기존에 안 보여줬던 좀 새로운 배터리가 이번에 탑재돼서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배터리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뜯어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뭐 파우치 배터리 셀도 있을 거고 뭐 실린더리컬 셀도 있을 건데 보통 이제 셀이나 모듈 팩 이런 형식으로 그 어떤 보조물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가격적인 그 면이나 아니면 구조물적인 면이나 공간적인 면에서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좀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가격적인 면을 좀 줄여보고 그다음 공간적인 것들을 좀 극대화만 해보고 약간 그런 형식으로 스트럭처럴 팩이라고 해가지고 테슬라나 뭐 인더스트리 전체에서 좀 새롭게 시도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배터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 주주분들이. 왜냐면은 또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K 배터리, 또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워낙에 또 잘 나가고 있고 또 이 주주분들도 워낙에 많으시기 때문에 이 배터리 업체들의 이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테슬라는 사실 조금 특이하죠. 이제 4680이라는 또 이 테슬라만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또 완성차 업체들은 좀 미래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그래도 이제 미래의 배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뭐 도요타 같은 데는 뭐 양산 계획까지 발표를 했는데 테슬라는 사실은 지금 이제 그런 전고체 쪽은 하지 않고 있고 약간 이제 그 배터리의 미래를 테슬라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실은 이제 딱 그림이 나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earnings call이나 이런 그 공시 자료에서 있듯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그 성장 속도가 더 빠른 게 그 에너지 저장 쪽이거든요. 네. 자동차보다. 그래서 그쪽은 지금 LFP라고 하는 그런 케미스트리를 도입을 해서 실제로 이제 앞으로 그런 형식의 이제 LFP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쪽으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렇게 진행 중이지만 LFP는 어떻게 보면 약간 중거리용, 그 다음에 니클 같은 그 베이스 그 배터리 셀 같은 경우는 어떤 하이 퍼포먼스 차량이나 뭐 롱레인지나 이런 차량에 들어가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그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관심이 있는 거고, 근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현재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서플라이 체인이나 이런 스케일이나 이런 거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많은 타겟 가격에 테슬라가 생각하는 그런 타겟 가격에 많이 인접해 있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리튬 이온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너무 많습니다. 네. 이노베이션 해야 될 게. 전고체냐 뭐 리튬 아이온이나 이렇게만 갈릴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도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봐서 이게 어떻게 롱텀으로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가격이 낮고 그 다음에 스케일러블한지. 왜냐하면 수소 차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전고체나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스케일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현재 지금 많은 차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좀 도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그쵸. 테크놀로지고. 한국에서도 뭐 수소차 200대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월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테슬라의 미션이랑 그런 것들이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뭐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뭐 테크놀로지가 진화함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뭐 LFP 배터리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중국산 배터리들은 좀 가격이 싸고 그래도 컬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과 아니다, 그래도 이제 중국산 배터리들의 위협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으세요. 실리콘밸리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한국 업체들이 이제 배터리 그 뭐 롱텀으로 비즈니스 플래닝을 할 때 꼭 LFP는 좀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 LFP라는 그 시장 자체가 결과적으로 에너지 저장을 그 주축으로 해서 이제 자동차까지 적용이 되는 그런 기술인데, 결과적으로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MC만 이렇게 하다가 LFP 시장이 이제 커지는데 그걸 놓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계속 똑같은 그 논의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테니까요. 보통 LFP 같은 경우는 한 뭐 10년 전만 해도 사실 한국에서도 거론은 됐었습니다. 이거를 LFP를 진짜로 해야 되느냐. 근데 지금 이미 또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제 또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또 10년 이후에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중국이나 이런 LFP에서 강자들은 계속 이제 선도적인 리더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 시장에 진입을 해서 조금씩 이제 기술적인 뭐 새로운 LFP를 통해서 차별화되는 LFP를 통해서 좀 기존 LFP와 좀 차별화되는 좀 더 공격적이고 더 뭐 저렴한 그런 배터리가 출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국 배터리 어떤 부상이 우리 업체들도 좀 어느 정도는 신경 쓰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더 가까우신 거네요. 꽤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도 이 관련해가지고 많이 이런 어떤 보도를 하는데 또 이제 K 배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아하시긴 합니다. 이게 또 워낙에 이제 퀄리티 차이가 있는데 좀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사실 퀄리티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 10년 전 얘기 같아요. 네, 그래요. 지금 같은 네. 경우는 LFP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중국 그 테슬라 차량뿐만 아니라 지금 정말 말도 못 들어본 차량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네. 예, 근데 거기는 다 거의 LFP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여러 가지 그 차량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에너지 저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LFP가 큰 장점이 있고 수명이나 이런 안전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렴한 조금 퀄리티가 낮은 이런 인식보다는 조금 새롭게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게 커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LFP를 한번 개발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희귀 광물을 안 써서 배터리 만들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건 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희귀 광물이 사실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배터리를 이제 다 뜯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봤을 때 희귀 광물이라고 하면은 뭐 희귀 광물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나는 광물들이 있고 이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미국 IRA라는 법안이 있듯이 네.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해서 조금 경계심을 가지고 소싱하는 그런 법안이나 이런 그 규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각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여러 가지 새로운 나라들이나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추출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또 결과적으로 이제 제일 큰 것이 이제 프로세싱인데 아무리 광물들이 이렇게 여러 그 나라나 지역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를 이제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배터리 그레이드의 물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이런 특정 국가에 꽤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분산시키는 작업이 꽤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희귀 광물을 뭐 줄이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한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지 뭐 이게 정말 뭐 어려워서 뭐 다른 프로젝트 여러 가지 이제 큰 그림을 놓치거나 뭐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네, 배터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끝이 없는데 또 이 주주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배터리 건식 공정 뭐 요것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하세요. 혹시 그런 부분은 좀 진전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뭐 이것도 여러 가지 공시 자료나 네. 어닝스콜이나 이런 데서 얘기했듯이 결과적으로 이제 수율 싸움이거든요. 네. 이게 원하는 그 뭐 100이 들어가면 예전에는 뭐 50이 나왔다.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80, 90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는 그런 트렌드고 드라이 뭐 그런 공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처음에 이제 도입됐을 때 당연히 생각했던 수율보다는 훨씬 낮게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얼만큼 빠른 시간 안에 자기가 타겟했던 그 수율로 잡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정상 그 inefficiency를 없애느냐 그런 거에 좀 달려 있습니다. 저는 좀 책을 읽으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게 이 배터리 그리고 나가서 완성차 나가는 과정이 진짜 뭐 이 종합 예술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묘사를 해주신 것들을 보면은 공급망 문제가 사실은 이제 엄청나다는 걸 책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밥을 짓는데 항상 이제 한국 쌀, 뭐 좋은 쌀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밥을 짓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좀 잘 부스러지는 뭐 이제 다른 나라 외국 쌀이 들어와가지고 하게 되면은 완전히 결과물이 좀 달라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기 쉽게 책에서 좀 비유를 해주셨었는데요. 공급망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좀 많이 내려간 상태이긴 한데 이제 테슬라의 현재 어떤 이제 공급망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타 업체들과의 비교했을 때 공급망에 있어서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그 구분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컨트롤, 네. 그
컨트롤적인 부분, 두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이 정말 의미하는 게 뭔가 약간 그런 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컨트롤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그 전통적인 차량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부품을 사다가 이제 조립하는 형태에서 그친다고 볼 수가 있고, 실리콘밸리 기업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정말 이제 펀더멘털한 것까지 이해를 해서 이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게 되거든요. 네.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동차 업체가 배터리 그 전기차를 만들고 싶다.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뭐 배터리 셀 업체에 가서 자 이러한 사양의 배터리를 구매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배터리를 디자인할 때 정확하게 어떠한 뭐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양극재라면 어떠한 서플라이 체인, 뭐 어떠한 리튬을 써야 되고 어떠한 뭐 코발트나 망가니즈나 여러 가지 광물들, 그다음에 이런 프로세싱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그 업체 자체에도 여러 가지 업체들이 그 서플라이어들이 있어요. 어떤 그 제품이나 뭐 부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그러한 업체들을 어떻게 동일한 품질을 낼 수 있게끔 그런 스펙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해에 대한 깊이가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 부분에 있어서 애플이나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말 펀더멘털한 것까지 다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서플라이 체인 그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오해를 하는 게, 팬데믹 때 많이 저희가 들었던 뭐 항구에서 어떤 붐비는 현상, 그 다음에 뭐 배송 시간이 뭐 얼만큼 늘어났다.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로지스틱스, 네.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 있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이 한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물류는 좀 작은 부분이다. 네, 서플라이 체인에서 가장 그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에서 그 시작한 제품이 실제로 세상에 나오게끔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얼마만큼의 수량을 어느 가격에 맞춰서 출시하게끔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의 능력인데, 실리콘밸리의 서플라이 체인, 특히 애플,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매우 체계적으로 잘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의 물량이 필요한데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서플라이어들을 사용해서, 파트너를 사용해서 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고, 이게 뭐 새로운 서플라이어인가 아니면 기존에 다른 제품을 만들던 서플라이어인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가격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뭐 어떠한 인력, 어떠한 장비, 그 다음에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제품화가 되면 좋겠다, 이런 가이던스도 해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이디어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아이디어화된 제품을 실제 출시를 하느냐, 그렇게 그 결과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이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 단순히 로지스틱스뿐만이 아니라 정말 제품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는지, 그거에 참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렇게 셧다운 되면은 이 물류가 안 돼가지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종합 예술 같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공급망 이야기도 조금 나눠봤고요. 사실 이제 테슬라가 정말 좋은 기업이지만은 이 일론 머스크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또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이 테슬라에 이제 극렬한 팬들이 있는 반면 또 안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CEO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또 내부에 다니셨고 뭐 독대도 해보셨으니까 이 직원들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애플을 다녔다 테슬라를 다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싶고 왜 이 회사의 미션과 내 가치가 맞는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일론 머스크나 이런 그 비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뭐 공감이 안 가거나 그러면 지원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뽑히지도 않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뽑혔다고 하더라도 금방 그만뒀을 거예요. 그 문화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트위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정보도 뭐 알게 되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회사에서 돌아가는,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그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나 가이던스나 이런 거랑 크게 뭐 다르진 않습니다. 그럼 직원 뽑을 때 좀 어떤 것들을 물어보나요? 어떤 거를 좀 중시해서 사람을 뽑는지 약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직원을 뽑을 때 당연히 이 사람이
그 테슬라가 하고자 하는 미션과 네. 정말 부합되는 사람인가, 그 자기의 동기나 이런 것들이 회사의 미션과 일치가 돼 있나. 네. 이제 그게 당연히 첫 번째 기본 전제고, 네. 이제 스킬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 기존에 어떤 프로젝트를 했다면 그게 남들과 얼만큼 다른 그 영향을 가져다 줬고, 그 프로세스가 얼만큼 독특했는지, 어떻게 자기 고유의 방법을 썼는지, 아. 이런 어떤 펀더멘털한 그 제일 원칙,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런 사고 같은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지, 문제 풀이를 할 때 어떤 질문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아,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또 테슬라의 좀 그래도 초반에 가깝게 좀 합류를 하셨고, 근데 이제 요즘 얘기가 나오는 거는 예전에는 테슬라가 뭐만 하면 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이제 직원들의 사기도 굉장히 강했고, 또 노조도 이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 달리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테슬라도 약간 이제 노조를 만들려는 시도가 계속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이 테슬라 주가가 어느 순간부터 좀 지지부진해지면서 이런 스톡 옵션으로 인한 동기부여 같은 게 좀 잘 안 되는 게 아니냐, 이 원팀 정신이 좀 예전만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좀 월가에서 나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내부에서 느꼈을 때 사실 그 뭐 한 가지 예로 어떤 뭐 일론 머스크가 직접 그 보고하는 그 뭐 SVP나 뭐 VP나 이런 분들을 보면 금액은 정말 청문회적인 금액을 많이 그 컴pen세이션으로 아마 받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회사에 가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분이 정말 임원인지 아니면 정말 직원인지 뭐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 되게 열정을 가지고 충실하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또 뭐 일반 직원을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 직원들이나 실리콘밸리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 돈이나 뭐 스탁 옵션 때문에, 뭐 주식의 흐름 때문에 사기가 갑자기 뭐 죽는다거나 아니면 뭐 의기소침해진다거나, 외부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긴 작가님도 이 책을 보니까 그냥 진짜 일이 좋아서 하신다는 느낌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워라밸을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느낌.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 미팅도 많고 하시지만 좀 일을 내 놀이처럼 즐기되, 이제 가끔 또 이제 언와인드 루틴이라고 해서 이제 좀 힐링하러 잠시 떠나시고 이런 걸로 좀 리프레시를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이 테슬라에서 오래 다니시고 높이 가신 분들은 다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좇아서 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이 테슬라의 좀 미래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싶은 건데, 사실은 이제 뭐 지금 뭐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전기차나 뭐 자율주행차의 미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언젠가는 지금 뭐 이제 물론 경기 침체가 와서 잠시 안 살 수는 있어도 이제 인류를 삶을 바꿔놓을 기술이죠.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게 이제 언젠가는 애플도 모빌리티에 뛰어들 거고,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도 지금 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하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원래는 이제 독보적인 이익률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이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글로벌 대기업들이 다 어떤 각축전이 될 것 같은데, 애플까지 뛰어든 그런 각축전이 되더라도 테슬라가 계속 좀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애플이 다시 진입을 이쪽에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 더 전기차를 많이 판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거기서 오히려 희열을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좋아한다고요? 애플카가 네. 생겨도? 네, 왜냐면 그 전기차 시장이라는 게 정말 뭐 테슬라가 이익을 추구해서 이 전기차 시장에서 뭐 많은 돈을 벌어보자 뭐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 미션 자체가 정말 전기차를 보급을 해서 세상에 있는 가솔린 차량을 다 이제 전기 차량으로 바꿔보자, 이런 미션이기 때문에, 실제 뭐 대표적인 예가 여러 가지 그 슈퍼 차징 이런 그 테슬라만의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그쵸, 네. 그런 것들을 뭐 GM이나 포드나 여러 가지 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끔 프로토콜 같은 걸 개방을 하고, 모든 인더스트리 자체를 이제 리더 역할로서 장려해서 이제 나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에 진입을 해서 시장을 파이를 키우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할 것 같고, 뭐 둘의 경쟁을 나중에 뭐 애플과 테슬라의 뭐 경쟁이 만약에 생긴다 이렇게 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거든요. 자율주행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 차량의 데이터가, 실시간 데이터가 필요로 하고, 그걸 어떻게 리얼타임 그 AI
사용해서 정말 더 그 정확성을 높이는가,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그 숙제인 거기 때문에 실제 돌아다니는 그 플랫의 수가 테슬라만한 그 플랫을 가진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큰 무기가 될 거기 때문에 애플이나 다른 기업이 이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도조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있잖아요. 이것도 그럼 테슬라의 어떤 발전에 있어서 좀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는 부분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 AI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GPU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뭐 엔비디아의 경우 그 서플라이 컨스트레인이거든요. 네. 모든 기업이 다 살려고 하고 실제 서플라이는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다리면서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도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트레이닝 그 플랫폼을 개발을 하게 된 거고, 결과적으로는 다 미션과 결과적으로 이제 부합하는 건데, 가장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 뭐 도조도 나오는 거고, 충전 규격의 개방도 필요한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테슬라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 어떤 이 전기차로의 전환, 좀 더 이제 인류의 다 나은 미래,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나중에 먼 미래에 보는 거는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이 배터리를 통해서 에너지를 이동도 하고, 나중에 저장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인 어떤 플랫폼화를 꿈꾸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실현이 되려면 한 얼마 정도 기다려야 될까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실현이 많이 되고 있는 걸 좀 체감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Sustainable 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덕션은 결과적으로 이제 태양광, 솔라를 사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이제 그거를 낮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 컨섬션 소비가 되겠지만, 저녁이나 뭐 태양이 없거나 이럴 때는 소비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저장하는 매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파워월이나 뭐 메가팩 같은 그 에너지 프로덕트 그 솔루션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대부분 기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들이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컨섬션 측면에서 전기 자동차로 바꿔준다면 생산, 저장, 소비 이 이코시스템을 잘 만들 수가 있고, 실제로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가보시면 파워월이나 여러 가지 저장 그 매체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많고,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솔라 패널이 설치되어 있고, 이제 그걸 통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만약에 뭐 사용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저장된 에너지로 전기차 충전을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정말 셀프 서스테이닝 할 수 있는 그런 이코시스템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일상생활 하면서 많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 몇 년 안에는 조금 더 이렇게 크게 플랫폼처럼 이제 전 미국에는 깔릴 수 있을 걸로 보시는 거네요. 네. 그럼 실제로 그럼 작가님은 집에서 그냥 그 솔라 패널로 충전을 하시는 거예요, 차를? 그렇죠. 와, 그러면은 따로 저기 슈퍼차저를 안 가셔도 되네요, 장거리 안 뛰면. 뭐 집에서 그 교통 그 출퇴근이나 이런 거는 다 가능합니다. 네. 테슬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또 작가님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게, 사실 이제 그 미국에서 나고 자라서 대학을 나오고 이제 거기서 취직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텐데, 이제 한국에서 학부를 나오시고 나서 진짜 이제 도전 정신 하나로 또 실리콘밸리 가서 성공을 하신 부분이 굉장히 또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보시면서 혹시 이제 자녀 혹은 이제 미래의 자녀가 이렇게 나가서 애플이나 테슬라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나는 좀 달라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뭐 그런 부분들 좀 조언해 주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기 자랑 타임으로 좀 한번 하시죠. 네. 저는 이제 그 조금 달랐던 게, 항상 좀 새로운 거를 많이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교육 방식이나 이런 사고 방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 수업을 받거나 이럴 때 그냥 뭐 물어보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빨리 뭐 외워, 이거 그냥 하라면 해, 단순함기. 네. 뭐 그런 건데, 거기서부터 조금씩 생각이 왜 그냥 해야 되지? 약간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미국인 사고를 좀 가지고 계셨네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모르겠어요. 반항아적인 사고일 수도 있는데, 그냥 누가 뭐 하라고 하면은 왜 해야 되지? 약간 그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what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네. 뭐가 정답이지? 그다음에 뭐를 해야 되지? 약간 그런 건데,
저는 약간 왜 질문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살고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는 할 수 없을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다음에 어떤 걸 뭐 프로젝트를 할 때 기존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기존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볼까? 약간 좀 질문하는 방식을 what이 아닌 why로 하다 보면 조금씩 그 안 보이는 것들도 많이 보이게 되고 여러 가지 기회가 왔을 때 좀 포착하기가 용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나 뭐 여러 가지 뭐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네. 그냥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어느 뭐 10년 차 과장이면 이런 거를 해야 되고 뭐 회사를 이만큼 다녔으면 어떤 직책을 맡아야 되고 약간 이런 기대감에 어떻게 보면 그냥 달려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서 조금 떠나서 정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행복할까, 그다음에 어떠한 내 가치가 사회에 조금 더 도움이 될까, 이런 방식으로 내 기준한테 맞춰서 내 자신의 삶을 설계하다 보면 조금씩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회사를 그만두셨지만은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애정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테슬라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라는 기업은 저한테는 매우 의미가 있는 기업인데 첫 번째로는 그 기업이라는 그 목적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다시 하게끔 만들었던 기업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션 이런 것들을 저는 뭐 한국 회사나 뭐 다른 그 뭐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딱히 와닿지 않는 뭐 그런 거였는데 실리콘밸리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말 하고 싶은 회사가 하고 싶은 존재 이유가 매우 분명하고 그래서 그 미션을 통해서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모집을 하고 그게 같이 직원 뭐 슬래시 주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회사와 나와 모든 것들이 이제 일치하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조금 새로웠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테슬라라는 기업 같이 좀 미션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발굴이 된다면 좀 사회가 조금 더 좀 다양성이 있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업으로서의 또 혁신과 또 이 개인이 또 스스로를 또 자기 혁신하는 이런 두 가지 파트에 대해서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님의 이 신간도 많은 분들이 또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의 또 새로운 도전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